푸틴이 드디어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을 압도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었는데요. 그간 러시아의 거짓말만 듣다 보면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크라이나 점령을 선언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푸틴이 러시아의 거짓 선전선동을 정면에서 뒤집는 충격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2월 7일 푸틴은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인권이사회 연례회의를 통해 특별군사작전의 기간에 대해 말하자면 물론 이는 긴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자기 생각만큼 쉽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동안 전사자를 실종자로 표시하는 등 어떻게든 피해 상황 가리기에 급급했던 행보를 생각하면 정말 충격적인 발언인데요. 드디어 푸틴이 손바닥으로는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새입니다. 그만큼 현재 우크라이나 전황은 고작 얄팍한 술수 몇 가지로는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러시아에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산발적인 정보들이 우후죽순 난립하다 보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간의 우크라이나 전선을 분석해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또 앞으로의 전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이 결국 고착화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양국 군대 모두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채 폭격과 함께 소규모로 산발적인 교전만 진행 중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 최대 격전지인 동부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하루키우에서 리스칸스크로 이어지는 도로를 끼고 대치 중이며 남부전선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1월 11일 헤르손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킴부른반도 상륙작전을 단행했습니다. 미콜라이우주에 속한 킴부른반도는 오차코프에서 가장 가까운 상륙 가능 지역까지 고작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요.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은 소형 보트를 이용해 별다른 저항 없이 손쉽게 상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의 저항이 없었다는 뜻은 곧 킴부른반도가 전략적으로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킴부른반도에 상륙한 우크라이나군은 생각보다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킴부른반도 자체가 워낙 늪지대가 많아 기동이 어려운 지역이고 상륙한 병력 자체가 소규모라 유의미한 전선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드네프로 강도화에 대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데요. 그도 그럴 게 헤르손시에서 드네프로강을 넘어 스라핀스크시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안토니프스키 다리를 통과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러시아군의 집중포화에 당하기 딱 좋은 협로인데요. 결국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하기 위해서는 드네프로강을 도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의도치 않게 드네프로강이 우크라이나 진격을 막는 천연 방어선이 된 겁니다. 킴부른반도의 거점지는 헤르손시의 우크라이나군이 도하를 시도할 때 측면에서 러시아군을 타격하는 등 성동격세의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헤르손 전선 유지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남부전선에서 헤르손주 다음은 곧바로 크림반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르손주만 탈환에 성공하면 2014년부터 러시아에 빼앗긴 크림반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 헤르손주를 포함한 남부전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격렬한 전투가 발생하는 지역이 될 것이 분명한데요.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주변 환경이 우크라이나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바로 겨울이 시작함과 동시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 폭격이 효과를 보이는 탓입니다. 일례로 클리치코 키우 시장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키우의 전력, 수도, 난방 공급이 끊길 수 있다라며 할리우드 재난 영화에 나오듯이 너무 추워 주거가 불가능해지는 대재앙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키이우의 전력 부족분은 전체 수요의 20% 정도이며 아직까지는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또한 이번 겨울은 이상기온으로 평년보다 따뜻할 것이라는 전망이 그나마 우크라이나 민간인에게 남은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러시아도 지금 상황이 썩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선이 동부로 크게 밀려나면서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이 증가한 건데요. 지난 12월 6일에는 국경에서 100km 이내에 위치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비행장 연료 탱크가
드론 공격을 받아 파괴되었고, 앞선 5일에는 다길레보 공군기지 엥겔스 군 비행장에 공격용 드론으로 인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하면서 러시아 전투기 2대가 파괴됐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민간인 공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발원지인 공군기지를 우크라이나가 선제 공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다길레보 공군기지는 수도인 모스크바에서 고작 48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쉽게 말해 모스크바의 크렘린도 절대 안전할 수 없다는 방증인데요. 오죽하면 모스크바에서 멀리 떨어진 크루스크 비행장 공격에는 꿈쩍도 하지 않던 푸틴이 다길레보 공군기지가 공격당하자 그 즉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할 정도였는데요. 자기 목숨은 끔찍히 생각하는 푸틴이 그만큼 겁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7일 인권이사회 연례회의 중계에서 푸틴이 특별군사작전이 길어질 것이라는 언급도 이와 관련이 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푸틴의 이례적인 이번 발언이 러시아 공군기지가 폭발할 때까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한복판에서 공격작전을 수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자군의 무능력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행동이라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미 신속한 승리는 물 건너갔으니 전쟁에 대비하라는 신호를 보낸 건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길어진 전쟁을 대비하고 총공세를 위해 군을 정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본토를 얻어맞은 러시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바로 공습 경보입니다. 이미 하루가 멀다 하고 러시아 공습에 민가 폭격이 일어나는 마당에 공습 경보가 뭔 대수냐 싶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는 건 분명 눈여겨봐야 할 정보입니다. 대대적인 공습 후 지상군 투입은 지상군 투입 전술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폭격기를 동원한 초대규모 공습을 계획 중이라고 추측 중인데요. 지난 11월 30일 러시아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동해, 동중국해, 서태평양을 순항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연례적인 훈련이라 특이할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러시아와 중국 두 나라의 폭격기가 착륙한 지점입니다. 러시아의 투폴레프 전략폭격기는 중국 저장성 공군기지에 착륙했으며 중국의 홍-6K 전략폭격기도 러시아 공항에 착륙한 건데요. 이것만으로도 하나의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전략폭격기는 3대 핵전력 중 하나이며 아직까지 항공모함, 원자력 잠수함과 함께 한 국가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아무리 동맹관계라 하더라도 전략폭격기를 서로의 공항에 착륙시킨다는 건 예산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이 오랜 동맹관계를 이어왔음에도 전략폭격기를 서로의 공항에 착륙시킨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와 중국이 군사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암암리에 러시아를 지원했던 중국이 이제는 보다 직접적으로 러시아의 뒷배를 자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간 공산주의 진영에 큰형님을 자처했던 러시아가 이제는 중국의 고개를 숙이고 동등한 군사 파트너십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동생이 아니라 친구라고 불러줄 테니 좀 도와달라는 건데요. 이처럼 러시아가 중국을 인정하면 대외적으로도 미중러 3강 체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과의 연합훈련을 기점으로 러시아는 투폴레프 95와 투폴레프 160 같은 전략폭격기 20대가 발진 준비를 끝마치고 엥겔스2 공군기지에 도열한 장면이 포착됐다는 것입니다. 투폴레프 95만 하더라도 폭장량이 20톤이 넘고 투폴레프 160은 무려 45톤이 넘습니다. 만약 준비된 두 전략폭격기 20대가 폭장량을 가득 채운 채 동남부를 폭격하면 이미 기반시설 40%가 파괴된 우크라이나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겠지만 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우크라이나 민간인은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습 후에 투입될 지상군도 상당한 걱정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2차 동원령을 부정하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든 수틀리면 자국민을 끌어다 전쟁터로 던져버릴 게 푸틴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또 다른 동맹이 전쟁에 개입할 정황도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벨라루스입니다. 최근 벨라루스는 12월 31일까지 예비군 출석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벨라루스의 예비군은 무려 29만 명에 달하고
현역병도 4만 5천 명이나 됩니다. 현재 벨라루스 정부는 전투준비 태세 시험과 훈련소 징집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 병력이 어떻게 사용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참전설이 불거지던 나라였고 지금도 푸틴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즉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러시아에부터 전쟁에 참여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면 초과가 따로 없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우크라이나가 이에 대비를 철저히 준비 중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러시아의 폭격기 문제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앞서 투폴레프 95, 투폴레프 160이 엥겔스2 공군기지에서 출격 대기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곳은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이용해 사보타주에 성공한 바로 그 비행장 중 하나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두 전략 폭격기가 파괴되었다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폭발의 규모를 보면 작든 크든 두 전략 폭격기에 피해를 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또한 지상의 방어 전력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일찌감치 국가총동원령을 선포한 우크라이나는 다수의 동원 병력을 영국에 보내 군사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총 잡는 법만 알려주고 전선에 던져버리는 러시아와는 달리 민간인에서 정예병으로 거듭난 우크라이나 동원병들은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군의 여러 부대로 속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즉 오랜 전쟁으로 지친 병사들을 대신할 병력이 계속 충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덕에 우크라이나 보병 전력은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정황을 미루어 비쳤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1월을 기점으로 총공세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말 그대로 두 나라의 국군이 달린 정면 대결이 곧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의 향방은 다시 한번 오리무중으로 빠졌습니다. 부디 우크라이나에 큰 피해 없이 이번 전쟁의 최종 승자로 역사에 남겨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